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항상 레이븐코인과 증권형 토큰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만 올렸는데 최근에 그 유럽연합에서 그 암호자산과 관련된 규정 마이세이 또는 미카라고도 하는데 이 마켓 인 크립토 에셋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제 규정이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부터 이제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MyCA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아마 이 MyCA에서 소개하는 기본적인 유럽연합의 크립토 에셋, 즉 암호 자산에 대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 업데이트된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관련 규정, MyCA,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접 아마 구글링에서 찾아보면 MyCA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2022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를 좀 하는 난도 있고요. 뒤로 이제 가보면 MyCA를 왜 하게 됐고 MyCA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어떤 그 MyCA에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놓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뒤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VASP죠. 즉 그 암호자산 거래소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규제 내용도 아마 다 있습니다. 자, 먼저 MyC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CA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그 유럽연합 내의 범위 밖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얘기하죠. 유럽연합 범위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이제 금융 서비스가 아닌 암호화폐의 자산과 서비스 제공자, 프로바이더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규제하고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단일 라이센스 체제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2018년부터 개발된 규제의 프레임워크다. 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각국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국 27개국, 유럽연합 회원 27개국이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서 각국에서 만들어줘서 입법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MyCA는 유럽의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토큰의 발행과 거래를 위한 유럽의 어떤 틀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MyCA가 유럽의 디지털 금융을 좀 더 선제적으로 앞서가기 위해서 이걸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YCA의 네 가지 추진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EU 금융 서비스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적용되지 않는 암호자산,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확실성을 이제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EU 수준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 및 발행자에 대한 어떤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유럽연합 전체 수준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것을 이제 발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일된 어떤 규칙을 만든다라는 것에 이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요 암호자산, 이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좀 대체한다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각 국별로 각 27개국이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이제 암호자산에 적용된 기준의 이제 프레임이나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화폐, 즉 이머니 이러한 경우를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MyCA의 규정의 범위, 영역 한번 살펴보죠. 사실은 이제 2, 3, 4, 5, 6이 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참조 토큰, 이걸 이제 사실 따지면 Asset Referenced Token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에 대한 인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승인과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 시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MyCA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근법이 우리나라 국내의 이제 거래소들, 그죠? 우리 국내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갖다가 VASP라고 하죠. 그 VASP에 에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마이스에서 만든 이런 내용을 이제 기초로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이CA의 적용 대상, 마이CA는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럽연합 전역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제 27개국이니까 27개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EU 차원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자산 시장 및 어떤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한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U 전역에서 라이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EU의 EU의 그 27개 회원국들이 이렇게 암호자산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를 해라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직접 적용될 것이지만 국내법의 시행은 별로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예를 결정해서 유럽연합에서의 규정으로 삼으면 각국에서 굳이 이걸 어, 입법화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 이제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제 EU 안에서 가상자산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암호자산이죠. 암호자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에는 이 MyCA의 법적인 이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yCA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몇 가지 이제 MyCA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자, MyCA가 규정하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은 대략 6가지로 이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제 크립토 에셋. 자, 뭐든지 이제 법을 만들 때는 용어를 정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에셋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은 분산 원장 기술, DLT죠, 일반적으로. 이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어떤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전 및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고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적 표현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크립토 에셋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디지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DLT라는 게 뭔가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암호화된 데이터의 분산 기록을 지원하는 기술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 유틸리티 토큰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DL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 이거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를, 즉 디지털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틸리티 토큰은 뭐 우리가 잘 아시죠? 사실은 이제 특정 회사나 생태계에서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또는 그 생태계에서만 사용되는 토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이것을 이제 에셀 리퍼런스 토큰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정 화폐나 상품 및 서비스
이런 것에 자산의 어떤 조합을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의 유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달러와 패깅된 USDT나 USDC 이런 거와는 좀 나름대로 다르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유럽연합의 스테이블 코인은 되도록이면 유로화와 패깅된 것만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DT나 달러와 패깅된 거 이것을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쪽 유럽연합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ASP라고 하는, 아, 우리는 이제 VASP라고 쓰죠. 그래서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크립토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직업 또는 뭔가 사업적으로 제3자에게 하나 이상의 어떤 암호화폐 또는 암호해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나 기업, 이것을 이제 CASP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CASP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머니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주요 목적은 어떤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정 화폐의 어떤 가치를 참조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머니는 어떤 지불 수단, 특히 이제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정 화폐와 패깅된 거, 이걸 이머니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삼성페이 뭐 각종 페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인데 그걸로 이제 토큰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제 법정 화폐하고 가치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법정 화폐와 패깅이 돼야 된다는 건데 되도록이면 유로화와 패깅된 것만 이제 써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그러한 그 루나와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되도록이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USDT나 USDC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과 전자화폐, 이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씨는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 씨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럽 시장의 금융의 안정을 교란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하고 있다. 이 얘기가 제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테더 같은 거죠. USDT나 USDC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을 경계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제한된 광범위한 규제는 이 조항이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유로화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만을 사용하도록 이제 권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유로의 법정 화폐와 교환되는 토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머니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에서 지불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거. 둘 다 동일한 건 뭐죠? 법정 화폐와 1대1로 패깅된다라는 것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행자의 웹사이트에서 게시되면 전체 유럽 경제 지역이라고 하는 판매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 일단은 이제 암호 자산을 판매하고 이것을 ICO나 DTO를 좀 하기 위해서는 MICA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러한 백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것을 사전에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고 승인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승인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어,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매우 자유스럽게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인 크립토 애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업비트나 코빗, 외국의 글로벌 거래소는 이제 바이낸스라든가 OKX 뭐 이런 데들이죠. 비트. 자,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누가 CASP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EU 내 암호자산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EU의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실에 있고, EU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55조에 따라서 MICA, 즉 MICA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 승인된 법인, 이들이 CASP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EU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는 회원국 외에, 그죠? 회원국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물리적으로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등록된 사무실에 있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승인을 신청하고 받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SP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자, CASP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유럽연합 전역에서 유효한 어떤 권한 있는 회원국의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MIFID가 이미 금융 서비스로 승인된 신용기관이나 또는 회사, 즉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굳이 이 요구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제외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도 CASP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EU의 어떤 국가가 이미 CASP에 대한 어떤 맞춤형 라이센스 제도 이런 것들을 이미 수립해 놓았다면 규제기관은 MyCA에서 규제하는 CASP 라이센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더 간소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간소하게 승인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영국이 이미 이러한 라이센스에 대한 제도를 갖고 있다면 이 MyCA의 기준에 의해서 좀 더 간소화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ASP는 주요 요구사항 또는 거버넌스,
네, 다음은 암호자산 게시죠. 이거 하는데 5만 유로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CASP는 거래 비용과 수수료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게시되는 이제 새로운 암호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 게시할지, 즉 언제 이제 상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이제 가격, 얼마에 상장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객에게 이제 알려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자산 주문 수신 및 어떤 그 전송에 관련된 거. 이것도 역시 이제 5만 유로를 필요로 한다, 자본을. 이것은 이제 고객의 주문을 전송할 때 CASP는 이제 고객의 주문을 특정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라우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유형의 지불이나 혜택도 수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면 이제 빗썸이라는 데서 모든 암호자산을 다 올려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 다른 데 거래 플랫폼과 이것을 공유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를 이제,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이해는 해서 좀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요 부분에 정확한, 설명이 좀 있으면 같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 자산에 대한 조언. 이건 뭐 증권회사들처럼 똑같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특정 종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제대로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5만 유로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자본이. 이것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 어드바이저가 있겠죠. 여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벌써 여기는 이제 증권회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CASP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물론 VASP 안에 이런 어드바이저가 있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어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고객의 암호자산 어떤 투자의 지식과 경험 이것을 평가해라. 그래서 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언을 해라 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언을 해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뭐 늘 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죠. 결국은 이제 투자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투자자에 맞게 이제 조언을 해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VASP의 유형별로 필요한 자본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결국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VASP나 이 유럽연합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CASP에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CASP들이 모두 다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모두를 다 할 경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금은 얼마냐? 라고 보니까 62만 5천 유로예요. 제가 보기엔 약 7억 정도, 7억 5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결국은 뭐 CASP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구나 하는데 사실 자본금 자체가 많이 드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직원을 뽑고 하는 이런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그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MyCA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살펴보기에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CASP가 이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 내에서 ICO도 또는 DTO 그렇죠. 이런 것도 토큰 발행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규정 내용들이 아, 전 세계 글로벌 이제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제 기존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와 패깅된 것은 우린 좀 되도록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유로화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향후에 이제 지금도 있고 향후에 나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럽 연합에서는 유로화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